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1950년대 가시화되어 급속도로 전개되던 유럽 통합의 움직임이 1960년, 70년대에 걸쳐서 침체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국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초국가 기구와 회원국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 통합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번 차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890년 프랑스 릴 지방에서 출생하였고요. 1차, 2차 대전 시에 전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으로 망명하기도 했으나 1959년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이릅니다. 1969년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하였는데요. 당시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와 회담하여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갈등 관계를 종식하고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협력하는 독일 프랑스 화해 협력 조약, 일명 엘리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제 조약은 양국은 적대적 경쟁 관계에서 포괄적 관계 발전을 향한 초석이 되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 과학,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유로화 탄생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1960년대 초에는 유럽연합 내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견제하여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에 2차례 거부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민족주의의 부흥을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유럽 통합이 침체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프랑스 중심적 통합 구상이 상충되면서 1965년 공석위기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 통합의 모멘텀이 급속도로 약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 통합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 그리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추가로 설립하기에 이르는 등 급속도로 진전을 이루었는데요. 이와 아울러 초국가 기구들의 위상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위 관청에서 출발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통합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들을 아우르는 초국가 기구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국가 기구의 부상은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반면 각 회원국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유럽 통합에 참여한 6개국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프랑스의 경우 자칫 초국가 기구의 비대한 권한이 자국의 주권에 침해될 수도 있음을 우려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은 유럽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어디까지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어야 하고 자국의 이익에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농민이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고안되어 있던 유럽 공동체의 농업 정책을 집행위원회가 개편하려고 하자 이에 반감을 가진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대표단을 회의장에서 철수토록 명령하여 바로 이 공석위기 사건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석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해결되었을까요?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유럽 통합의 초국가성, 수프라내셔널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려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요 이사회 회의장에서 프랑스 대표단이 철수한 사건을 말합니다. 1965년 7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이후 6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1월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공동농업 정책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과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단이 소집되었는데, 유럽 통합의 초국가성 강화를 우려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집행위원회의 제안 내용에 반발하여 대표단을 철수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공석위기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프랑스 대표단이 철수한 공석위기 6개월 동안 나머지 회원국들은 프랑스를 의식하여 어떠한 안건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룩셈부르크 타협에서는 각 회원국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집행위원회를 각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관할 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법안 발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간주의, 즉 인터가버멘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향의 통합을 선호하였던 프랑스의 승리이자 회원국의 권한이 강화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국가적 통합 성격이 퇴색되고 정부 간 합의에 의한 통합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됩니다. 이 시기는 유럽 통합 과정 전체에서 보았을 때는 통합의 침체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공석위기가 촉발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공석위기는 집행위원회에 반감을 가진 드골이 자국의 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석위기 발생 직전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럽 방위 공동체 설립 계획이 1954년 프랑스 의회 부결로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정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드골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그러면서도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형태의 정치 통합을 희망했습니다. 1959년 집권한 드골은 집권 직후 주 덴마크 프랑스 대사였던 푸시에에게 기존에 있는 초국가주의적 유럽 공동체를 대신할 만한 정부 간 협력적 성격의 통합체 건설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61년 푸시에 플랜이라는 것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경제 공동체의 초국가성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치 통합체 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프랑스를 중심축으로 하는 이 정치 통합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드골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찬성으로 선회합니다. 그러나 베네룩스 3국은 영국과 나토가 배제되는 이 통합안은 유럽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프랑스가 자국의 이익만을 공동체 내에서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유럽 통합의 형태가 궁극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정부 간 협력체에 그치고 말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베네룩스의 반대로 이 안은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부터 등장한 유럽 정치 협력의 기본 토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석위기 사건은 사실 이러한 배경 하에 발생한 것입니다. 드골은 처음부터 프랑스 중심의 정부 간 협력 통합체를 희망하던 차에 초국가적 통합을 선호했던 다른 회원국, 즉 베네룩스 3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었고, 이 시기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이미 많이 강력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를 봐서 통제하고자 했던 드골이 때마침 기회를 잡아 공석위기 사건을 일으킨 셈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 정치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96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유럽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럽 정상들은 외무부 장관들로 하여금 정치 통합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결과 벨기에의 다비뇽 외무장관이 주축이 되어서 1970년에 다비뇽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EEC, 즉 유럽 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외교 정책 방향을 기술하였고요. 국제 문제에서도 EEC 회원국들은 단일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비공식적 정부 간 협력 방식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는데, 앞서 소개된 푸시에 플랜의 정부간주의적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 부문은 경제통합과는 달리 자국의 주권 침해를 염려하는 회원국들의 우려로 초국가적 방식으로 강하게 통합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정치협력에 관한 노력은 1970년대에도 꾸준하게 있어 왔지만 가시적 결과로 나타난 것은 1992년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럽 통합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시각은 무엇일까요? 유럽 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기능주의, 영어로는 Neo-Functionalism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 간 협력주의, Intergovernmentalism이 있습니다. 신기능주의는 언스트 하스라는 학자가 1958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한 분야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파급 효과, spillover effect라고도 하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서 다른 연관 분야에도 통합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각국별 행위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초국가 기구로
충성심이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럽 통합 초기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출범이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석탄 철강의 공동 생산을 통합의 출발점으로 본 장 모네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초국가주의는 신기능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 간 협력주의는 초국가적 통합이 전개되더라도 실제 정책 결정은 결국 국가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앤드류 모랍치크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 이론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주요 회원국들이 정책 결정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론은 시기별 유럽 통합 과정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실제 시기별로 전개되는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1950년, 60년대에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이, 그리고 1970년, 80년대에는 정부 간 협력주의적 시각이 우세하였습니다. 각각의 이론은 서로 보완적이며 시기별로 절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유럽 통합은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중반까지 급속도로 전개되다가 60년대 중반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침체기에도 유럽 정치 통합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현실화된 것은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입니다. 유럽 통합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석위기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푸시의 플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은 그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요?